있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웩슬러 지능검사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검사입니다. 즉, 언어검사,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 이거 전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언어성 검사 중에서는 하나,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검사의 상태에 따라 가장 변동, 손상되기 쉬운 게 뭡니까? 숫자 외우는 게 그렇죠. 숫자 외우는 거 이거 참 힘듭니다.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비디오 안 나온다고 비디오 지금 정상적으로 잘 보입니까? 지금 한번 한국 손영경 비디오 선생님 성인 지능 검사 잘 화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저도 녹화 정상적으로 되니까요. 동작성 검사 5가지만 외우면은 이게 아니면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작성 검사는 피아노 칠 때 모차토 바쁩니다. 그래서 모차토 바빠. 아시겠죠? 그래서 모차토 바빠 요 5개만 기억하시면은 카테고리를 정확히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언어 능력과 동작성 나오면은 뭡니까? 이게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또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죠. 자, 이번에 웩슬러의 구성에 검사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모차토 바빠의 위력이 나옵니다. 언어성 검사 뭔지 몰라 좋아요. 모차토 바빠 중에 하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차토 여기 있죠. 이건 무슨 검사라고요? 동작성 검사니까 이게 땡인 거예요. 우리가 밑에 동작성 검사 한번 볼까요? 모짜토 바빠 다 있죠. 비록 3개밖에 없지만은 요거는 이제 맞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모짜토 바빠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언어성 검사 몰라도 됩니다. 모짜토 요 동작성 검사 나왔죠. 그러니까 언어성 검사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이 웩슬러 하면은 저는 뭐 하다 보니까 모짜토 바빠가 그냥 진짜 바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출제돼요. 한두 번이 아니고 약간 형태만 바꿔서 동작성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꿔 하면 되죠. 자, 모짜토 이렇게 되니까 모짜토 바빠 요거는 해당이 안 되죠. 모짜토 바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 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능검사에서 우리가 지능이론에 보면은 지능이 유동성 지능이 있고요. 결정적 지능이 있습니다. 유동성 지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외운다거나 학습하는데 관련된 지능이고요. 결정성 지능은 이거는 어떤 이해를 하거나 어떤 공통 이런 종합적인 그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지능은 나이가 들면은 감퇴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벌써 이런 걸 느끼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다음에 결정적 지능은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습관에 따라 이게 감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가 됩니다. 이게 유동성 지능과 결정적 지능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결정적 지능과 관련이 있는 소금사는 뭘까요? 바로 이해, 공통성, 이것은 유동성 지능이 아니고 결정적 지능입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유동성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거는 지난번 시험의 신출인데요. 처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퍼즐은 여기에 안 들어간다. 막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지능지수 계산 방법인데 일단은 지점수인지 T점수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G점수, T점수 나와 있잖아요. 일단 지능이니까 무슨 G를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능이니까 일단 T점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면 곱빼기 더 주세요. 이렇게 중국집 생각하세요. 곱빼기 더 주세요. 그래서 곱하고 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점수의 일정수의 편차를 곱하고 평균치를 100으로 정하 이건 다 있으니까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IQ 계산 방법이 이렇다 하는 걸 알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편차지능 지수는 그냥 알고 넘어갑시다. 상식적으로 정신연령과 신체 연령의 비율을 우리가 편차지능 지수라고 합니다. 자, 요번에 14-9번에 기능검사 점수와 학교에서의 성적 간의 상관계수가 0.3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실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제곱을 합니다. 아시겠죠?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0.09가 되겠죠? 그럼 이거 9%죠? 9%입니다. 이것이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릅니다. 플러스로 갈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갈 때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면은 봅시다. 별량의 9%가 기능검사에서 설명을 되지 높게 된다 낮게 된다 이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하튼 높게 되든 낮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일단은 이렇게 영향을 준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높다 낮다 이렇게 하면 이 30%는 아니고 일단 이 개수의 제곱을 하셔가지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이런 문제 또 나오더라도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를 좀 분석을 하거든요. 무슨 분석이냐면은 문제 패턴을 좀 분석을 합니다. 분석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건 다는 아닌데 홀수 연도에게 홀수에 나올 확률은 조금 높아요. 그러나 이거는 좀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최근에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구닥다리로 나왔던 문제 10년 전에 이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011년도에 나왔는 거 이거 나오겠나 이렇게 성급히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저 나름대로 그 분석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점은 못 칩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어쩌고 나는 10년 된 것만 풀었는데 왜 떨어졌나 하고 저한테 항의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적 그 검사에서 또 흥미검사입니다. 흥미검사는 여러분들 그 직업선호도 검사에서 워크넷 들어가면 무료로 합니다. 혹시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딴 상담을 하더라도 뭐냐면 워크넷에서 무료로 대상자 보고 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홀랜드 흥미검사처럼 그런 데이터까지 쭉 나오고 분석까지 쫙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선호합니다. 선호도 검사. 선호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흥미가 생성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거 잘 알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 당하면 이런 게 당황해서 멘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의 방법은 문제에서 힌트가 나오고 힌트에서 키워드를 찾는 것이 이제 저의 학습 방법입니다. 흥미가 생성되죠. 선호하면은. 그래서 흥미검사, 생활사검사, 성격검사가 바로 워커너의 그 직업선호도 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검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S형이 있고 L형이 있습니다. S검사는 숏텀이고 롱텀입니다. 시간이 바쁘면 S형 검사만 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흥미검사입니다. 홀랜드 흥미검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면은 롱텀 이 검사를 해도 됩니다. 이때는 롱텀은 흥미검사는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생활검사, 성격검사 같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S형에도 흥미검사가 있고요. L형에도 흥미검사는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L형에는 추가로 요 두 개가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 스트롱 검사는 요거 조금 약간 어려운데요. 왜 어렵냐면은 흥미 검사는 말이죠. 원래 여기에 있어요. 이 홀랜드 흥미 검사는 GOT 단계 일반 기급 분류 요 검사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이 검사에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겁니다. 흥미가 성숙도 검사와 흥미 검사. 스트롱이니까 요거고 나머지는 이게 좀 맞지 않아요. 기본 흥미 특도가 BIS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하냐면 요 GOT 검사에서 합니다. 일반 직업 분류에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하면은 또 이 스트롱 흥미 검사 쭉 나열해야 되는데 시험을 위해서는 스트롱 흥미 검사로 스트롱의 진로 탐색 검사는 성숙도 검사와 흥미 검사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3에 보면은 다음 중 직업에 관련된 흥미를 측정하는 직업 흥미 검사가 아닌 것을 찾았습니다. 예. 자, 이건 뭐 전부 다 영어로 나왔죠. 예, 이 완전 영어 시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interest, 그 다음에 preference, 그 다음에 interest 전부 다 암만 몰라도 이 정도는 흥미하고 관련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CPI는 이게 성격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만 봐도 머리 아픈 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거 흥미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요게 흥미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여기는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흥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데서는 공개적으로 말 못하지만 오프라인 같은 이런 말 어떻게 하면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지금 흥미 검사가 아닌 것은 이것도 뭐 CAI 그 다음에 쿠도 나오고 스트롱 나오고 뭐 이래 나옵니다. 자,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하면요, 이거 일부러 외우려 하지 마시고 나오면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가만 보면은 여기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건 아니네.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디프런트 정도는 아시죠? 요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찍으면 됩니다. 요렇게. 그렇지 않고 이걸 달달 외우려면요, 시간도 많이 가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격 5요인 검사입니다. 이게 이제 빅5 검사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도, 실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기에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가지 중에 이제 외향성, 호감성은 지나성과 같고 성실성이 들어가는데, 자, 개방성에 대해 가지고 함정을 어떻게 파느냐면은, 개방성은 경험에 대한 개방입니다. 그런데 정서에 대한 개방으로 이렇게 함정을 밑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반대로 불안정성은 정서에 대한 불안정성인데 경험에 대한 불안정성, 이렇게 함정을 내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바로 나오죠. 개방은 뭡니까? 경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서적 개방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강인성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배성 이런 건 없죠. 자, 이번에는 다변적 인성검사 MMPI입니다. 딱 하나 나왔어요. 뭐 요거는 요거예요. 이 다변적 인성검사는 아주 깊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적 접근보다는 논리적 방법만 가지고 제작된 게 아니고 수많은 경험과 논리가 합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한 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콜보의 학습 형태 검사 LSI라고 있는데, 자, 이거요, 이게 또 작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이 콜보 이거 익히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한번 눈요기하시고, 이거 나오면 기분 좋게 틀려주시고, 잘 찍으면 그렇게 넘어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기출 문제는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놨기 때문에 내놨습니다만은, 뭐 설명도 제가 해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검사 해석과 윤리입니다. 항상 윤리는 우리가 상담 윤리, 상담 초기에도 중요하죠. 윤리는 좀 중시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맞는 답안은 검사를 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목적을 탐색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뭐 목적 없이 아무 검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한 게 이게 답입니다. 자, 틀린 답안은 뭐냐면은 평가된 검사는 평가 기관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한다. 이게 안 되죠. 이렇게 비밀 유지를 안 해주면 안 되겠죠. 개인정보 특히 요새 심각합니다. 잘 지켜줘야 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여러 정보에 근거한 주관적인 견해 설명해주면 안 됩니다. 항상 이런 거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검사의 결과는 가능한 한 내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뭐 비밀 유지로 당사자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상식적인 내용이 되고요. 이런 거 읽어보면 이제 됩니다. 원래 진도가 제가 좀 잘 나가고 있네요. 조금, 이라도 빨리 하려고 해서 그런가 몰라도. 자, 이제 직무 분석입니다. 네, 직무 분석. 직무 분석, 이거는요, 전부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고 차라리 제가 이런 걸 간단히 넘어가고 시간 조금 내서 어차피 한 달 후에 지금 시험 일자가 다가왔잖아요. 시험 준비하는 방법을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그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직무 분석의 목적하면 좀 요거 생각하십시오. 뭐 같은 선배 교관이다. 아니면 모 선배 교관이다. 알겠죠? 그래서 모집, 선발 따로 나눠야 됩니다. 배치 및 경력 개발, 교육 및 훈련, 직무 평가, 인사 관리입니다. 교관할 때는 자료, 그다음에 정원 관리, 안전 관리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타당하게 그냥 훑어만 봐도 됩니다. 자, 이거는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게 직무 분석이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해당 직무의 활동 작업 조건을 기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다. 아주 상식적이죠. 틀린 답안이 있습니다. 직무 분석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적 직무 수행의 요구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꼭 전문가 이런 거를 요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평범한 비전문가라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자료는 과거 나오면 무조건 땡입니다. 아시겠죠? 현재 정보 이게지 과거 정보는 직무 분석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직무 분석에서 과제외 수행에 초점을 두었지만 여하튼 이 말이 복잡해요. 앞으로는 과제 수행 자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했는데, 자, 과거에도 과제 직무 수행에 초점을 둔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과거에도 과제 외 수행에 초점을 둔 적은 없습니다. 과제에 초점을 두었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넘어갈 필요가 없고요. 이거 그냥 전부 다 뭐냐면은 읽어보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은 이런 그 고를 때는 말이죠. 일단은 목적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목적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D가 먼저 나와야 돼요. 뭐라도 뭐 인지 명확성을 그 파악한다든가 이런 게 항상 먼저가 되는 거예요. 목적. 그럼 D 둘 중에 하나예요. 끝에는 뭡니까? 뭐 중간에 이거 뭐 어찌 됐든 간에 끝에는 작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작성이 E입니다. D 중에 E 나온 건 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게 머리로 이렇게 뭘까 깊이 사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 요건 요거 직무 명세서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도 조금 난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인데 직무 분석에서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한다는 것은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수집과 분석 단계에서는 이거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보니까 다 우리 제가 설명하는 게 그거고요. 이 긴 걸.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좀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해도 이거는 위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직무 평가 나옵니다. 뭐 상대적 가치 이거 나오고 뭐 시격 특성 분석 이런 거는 평가에 이런 고급 단어 나오거든. 이것도 설명하면은 괜히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직무 평가하는 게 여러분들 생활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실기, 필기, 공이 많이 나옵니다. 직무 분석 방법입니다. 자, 항상 분석 방법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분석입니다. 분석을, 원래는 이 분석 의미하고 바꿔서 저는 해석합니다. 예, 아주 돌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딱딱하죠? 이건 뭡니까?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면 변비정세가 심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걸 치료하는 데는 뭐가 요새 좋아요? 비대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비대가 최고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대가 최고다. 아니면 제일 좋은 게 비대다 해서, 자, 직무 분석 방법은 꼭 세 가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초 분석법이 있고, 비교 분석법이 있고, 대입권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최초 분석법은 밑에 또 항목을 맞춰서 6개가 나옵니다. 그 밑에서 하고, 비교 분석법은 뭐냐면은, 비교는 뭐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가. 자료 가지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비교 분석법입니다. 왜 자료를 할까요?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빨리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뭐냐면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그게 그거네요. 그럴 경우에 이 비교 분석법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대입헌법은요, 교육과정 개발에 쓰는 방법입니다. 대입헌법. 예. 그러면 최초 분석법입니다. 최초 분석법 보통 6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처음에 만나면은 어때요? 우리가 최초에 좀 체면티를 하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관록이 붙으면 얼굴에 철판이 붙어서 중질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해서 체면 관록 중질입니다. 이렇게 최초에 체면 차리지만 나중에 철판이 된다. 이렇게 저는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순서는 좀 틀립니다만은 여기서 체는 뭐냐면 체험법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은 뭡니까? 면접법입니다. 그 다음에 관은 관찰법입니다.
록은 녹화합니다. 요새 이제 이런 거 잘 돼 있죠. 녹화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은 중은 중요 사건이라고도 하고 결정적 사건 기록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은 질문지법, 설문지법이에요. 이래서 최면, 관록, 중질 요 6개를 기억을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 분석법 중에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중에 또 이 중요 사건 기록법, 결정적 사건 기록법이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한번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원래 이 중요 사건 기록법은 이게 실기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필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제주시에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중요사건법의 뭐냐면 키워드입니다. 여기는 일부러 뭐 간략한다고 안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한적입니다. 중요사건은 정보를 그 다음에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시간이 어때요? 시간 관계가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중요사건 기록법인데 일단 요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맞는 답 한번 볼게요. 면접법을 사용하려면 면접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아주 상식적이죠. 틀린 답안은 중요사건법은 일상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가 제주시 제한적 정보입니다. 왜? 그 사건에 한정된 그 내용만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례법은 작업자들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작업일지로부터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법인데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례법은 중요사건 사례법뿐만 이게 중요사건은 무슨 양식이 없습니다. 그 담당자가 알아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요소 비교법은 우리가 비대가 최고로 해서 최소 분석법의 그 비대가 비교법이 아닙니다. 요거는 직무평가 방법에서 나오니까 혹시 직무 분석에서 요소 비교법이 등장하면 요거는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22-1번. 직무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관찰법은 직무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 맞죠? 관찰을 하려면은 눈알이 그냥 아프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면접법은 자료의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수량화된 정보를 얻는 데 적합하지 않죠. 면접은 왜? 이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다음 설문지법은 관찰법이나 면접법과는 달리 양적인 정보를 얻는 데 적합하죠. 쫙 뿌려놓으면 양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짧은 시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중요사건법은 일상적인 수행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건, 중요한 사건. 쉽게 말하면은 이 중요한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건도 있고 실패한 사건 다 포함됩니다. 예. 꼭 성공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패한 것도 넣습니다. 왜? 성공했을 때는 그 사례를 해서 더 많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고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예, 성공 실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밑에 보면 다른 말로 효과적인 결과, 비효과적인 결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너무 좀 재밌죠. 상식적이죠.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입니다. 관찰법이라고 해서 무슨 관시법 아닙니다. 정신적인 활동까지는 알아볼 수 없죠. 설문조사법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설문 몰아주고 그도면 됩니다. 작업 일지는 정해진 양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오도 뭐 또 같은 내용이네요. 직무 분석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할 때는
바로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분석 방법을 할 때는 첫째는 비대가 최고다라고 해서 최비대가 나와야 되고, 또 최초 분석법에서는 최면 관록 중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비교법에 이게 요소 비교급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평가 방법이기 때문에요. 근데 면접법, 질문지법, 중요사건법은 최면 관록 중결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직무분석법에 해당됩니다. 직무분석법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최초분석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거든요. 효과적인 성과와 관련한 효과적인 행동과 비효과적인 행동. 요게 바로 뭐야? 요게 중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사건을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여기 결정적 사건법이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와 관련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이게 중요 사건 뭐 록자는 빠졌지만 이렇게 기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요거는 쭉 보면은 그냥 전부 다 과업이 나오니까 과업이라고 체면 살려주면 되겠습니다. 질문지법의 장점이 아는 것은 바로 나오죠. 부가적 질문한 내용만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부가적인 정보는 안 나오겠죠. 비용 적게 들고 다수 자료 수집 용이합니다. 자, 비교 확인법은 자료가 항상 나와야 돼요. 자료 없이는 비교가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비교 확인법이 되겠습니다. 비교 확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분석자 자신이 직무할 때 직접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체험법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분석자가 작업장을 방문하여 직무 활동을 관찰하는 관찰법이죠. 이거는 설문지 배부하면 뭡니까? 설문지법 또는 질문지법이 되겠죠. 수행하는 직업이 다양하고 직무의 폭이 넓어 단시간의 관찰을 통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바로 뭡니까? 비교 확인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대입헌법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며 교육 목적을 훈련으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비교적 단시간 내에 추출하는 데 효과적인 직무 방법. 요게 뭐 복잡합니다만은 이 교과 과정 나오고 어쩌고 하면 대입헌법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요번에 자유로운 토의가 뭡니까? 이건 다 익히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브레인스토밍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위분석이 질문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직위분석 질문지는 작업자 중심적이고, 뭐 잘 기억 안 해도, 기억은 좀 해야 되겠네요. 매코믹 나오면은, 이게 직위분석 질문지고,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인간적 요건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위분석 질문지는 결국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일단 작업자 중심, 뭐 매코미 한 번만 들어도 되겠고, 직무 명세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준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답안은 자, 질문지이기 때문에 비표준화가 아니고 표준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정정을 해 주십시오. 동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이게 동기는 원래 포함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분류를, 번지를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지분석 질문지에 동기는 포함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요걸 제가 착각을 해서 번지를 좀 잘못 넣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은 뭐 작업자 중심적 매코믹 나오고 이렇게 다 되죠. 네. 표준화 관계 나오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동기입니다. 아시겠죠? 않는 거. 이걸 제가 잘못 넣었다. 자, 경력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경력 개발을 할 때는 아무 프로그램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거 우리가 이걸 니즈 평가라고 하죠. 니즈 평가라고 합니다. 요구 분석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내 공모제나 직무 평가 이런 거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쭉 이거 넘어갑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멘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력 워크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경력 워크샵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부서 후 배출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경력 목표로 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요게 경력 워크샵입니다. 경력 워크샵 이런 건 조금 이제 특이한 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다 너무 보시면은 다 가능한 게 되겠네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직무 평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여기도 평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문제 이런 걸 놓치지 않는 게 합격 비결입니다. 어렵고 긴 거 맞추는 것보다는 말이죠. 이건 다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한번 봅시다. 특정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소규모 집단의 시범으로 하는 거.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시범 비행 뭐 이렇게 하죠. 이게 파일럿 연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은 조직 축소입니다. 아시겠죠? 조직을 다 사이즈를 어떻게 다운시킨다는 말이죠. 다운사이징. 자, 이거는 다운사이징의 목적은 수직적인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직적인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바꾸는 게 다운사이징의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승진 개발을 촉진을 한다는 건 뭡니까? 도로 수직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틀린 것 이렇게 나오죠. 자율권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개발되고 쭉 하는데 여기 나오죠. 경력 변화의 기회가 많아져서 조직 내 수직적 이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운사이징은 수직이 아니고 뭘요? 수평화시키는 것이 다운사이징입니다. 요거도 보면 다운사이징은 수평화하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다. 요새 전부 다 기업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게 이러죠. 반바지 입고도 출근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다운사이징에서 표준화된 작업 규칙, 고정된 작업 시간, 엄격한 직무 기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만은 쭉 보면은 전부 다 경력 진단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뭐 환경 개인적 장애 이거는 경력 진단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CBI로 그냥 알아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직업 상담은 전부 다 우리가 앞에 했던 그런 거하고 다 비슷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게 없고 자 여기에서 직업 지도시 직업 적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적응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잘 아셔. 직업 적응 단계는 이미 직업을 가졌다는 겁니까? 안 가졌다는 겁니까? 이미 취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한다. 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언제 해야 됩니까?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된다. 까딱하다 저걸 혼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직업 상담사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담 우선적으로 탐색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전환을 할 때는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의외로 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성인기의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성인기에 뭔가 직업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때 생각해야 될 게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게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촉진을 하는데 먼 건 뭐냐면 젊은 층의 비율이 적다는 건 그만큼 어떻습니까? 전반적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이때는 직업 전환을 촉진할 게 아니고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밑에 말이죠.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해설을 제가 조금 어떤 경우는 자극적으로 어떤 경우는 유머스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 속담은 성공하려면 한 우물 파야 돼요. 요새는요. 한 우물 파면 망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 집에 계속 한 우물 파는 시대가 아니겠죠. 보너스 문제도 있고 쭉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봅시다. 요게 요새 요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조직 감소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이럴 때 전형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딴 게 아니야. 다 이거 틀리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종종 불이익도 감소합니다. 겨우 이게 그 전형적인 반응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또 이제 비슷한 건데 이럴 경우에 뭐냐면은 틀린 걸 이거는 찾는 겁니다. 앞에는 맞는 걸 찾는 거고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데 만족하며 조직 몰입을 더욱 많이 하는 게 아니랍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맞는 거와 틀린 거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요것도 쭉 보시면은 이제 되고요. 지금 42분이니까 한 3분 정도만 요거 하나 볼까요? 제가 해놓은 거. 진로 의사결정 모델 1월에 해당하는 거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전부 다 이론 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모델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방이 있죠. 예? 모델. 그래서 VIP 룸입니다. V룸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아주 어거지 같은 문제풀이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용.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 생각나거든 이렇게 쭉 하고 지능이론도 아까 결정이론 다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직무 만족에 관한 이요인 이론입니다. 위생요인에 대한 거거든요. 위생요인. 위생요인은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됐다라고 해서 뭐냐면은 동기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위생은 회사 갔을 때 화장실이라든가 건물 이런 게 깨끗한 거는 그게 안 됐을 때는 불만 요인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됐다라고 해서 업무를 다시 동기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위생 이론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뭐냐면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게 안 되면 당연한 게 안 되면 불만족 가져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됐다라고 해서 만족감을 산출할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위생 요인이다. 이렇게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젤라또 이거는 자 이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간단히 오늘은 2시간 만에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참 빨리 됐거든요. 자 일단 지금 준비를 하는데 요한 2, 3분 동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 일요일 전에 아마 모든 화일이 전부 다 해서 업이 될 겁니다. 왜? 시험 준비를 예습을 하기 좋게요. 자, 꼭 이 방법을 권하는 거 아닙니다. 이 화일을 활용을 잘 하세요. 이게 편집이 여러분들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화일 잘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화일 전체로. 그러면은 문제 쭉 나오면 한번 볼 때 확실히 아는 건 이걸 디귿해서 원본으로 놔놓고 그 대신요. 그래서 한번 풀고 나서 이걸 새 이름으로 풀 때부터 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뭐 여러분들 이름 좋은 대로 풀이 일로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고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자신 있는 문제는 무조건 블록 잡아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과목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과목 하면은 5일이면은 전체 한 번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되든 안 되든 확실한 거는 무조건 지우면은 다시 15일이면 지금 30일 남았잖아요. 15일이면 3번을 합니다. 이 3번을 일단 목표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한 50%는 딜리트 돼서 양이 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성공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15일 작전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려면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두 번째 할수록 뭐 처음 할 때 3시간 걸렸다. 그 다음에는 2시간 줄어듭니다. 빨라집니다. 이 방법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강추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시험 전에 강의는 끝나더라도 제가 모의고사를 계속 실시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밌게 합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더운 여름이 아니라 선선한 여름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화요일은 9시 20분에 이제 직업 정보론 상식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새로운 과목을 한번 구경해 보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